저에 대한 소개는 자료 끝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전자파 차폐 그리고 최근에 개발한 그 에어로졸 장비가 어떤 응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 그 차폐 쪽에 사실은 그 패키지 쪽에는 애플이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갤럭시 폰보다. 그래서 그쪽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아마 카피가 되실 텐데요. 그 반도체 패키지에서 전자파 차폐라는 게 뭔가, EMI 쉴딩이라는 게, 그다음에 에어로졸 디스펜싱에 대한 그 계략적인 설명,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하대, 저도 지금 이제 인하대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만 그 만든 장비에 대한 개념도,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이 이제 그런 그것을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는지, 여기 지금 우리 세미나 주제가 3D입니다만 사실 이제 3D 쪽에도 사실 응용 분야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 차폐인데요. 전자파 차폐라는 것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야구로 패키징 엔지니어들이 주로 EMI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뭐 이제 외부 자료를 제가 좀 카피했습니다만, 그 소스 디바이스와 빅튼 디바이스가 서로 전기적 신호를 이제 작동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이 인접 패키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측 보면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이 이제 행태에서 잘 서머리한 건데,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는 다 전자기가 나옵니다. 모든 그 전기를 쓰는 디바이스는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접 칩에 영향을 미쳐서 월 펑션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뭐 퍼포먼스 디그레이션, 그러니까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쓰는 그 어떤 주파수 대역이 고주파로 가면서 점점점 이 부분이 그 핫 이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5G 또는 뭐 이제 한 2027년부터 뭐 얘기되고 있는 6G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고주파에 의한 그 전자파 문제, 실제로 지금 제가 그 속해 있는 그룹이 이제 BH 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아이폰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OLED와 마더보드 연결을 플렉서블 PCB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플렉서블 PCB에 올라가는 게 이제 LP 세미콘의 디스크 드라이브 IC, DDI가 올라가는데, 그게 그 전자파가 제대로 차폐가 되지 않으면,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의 OLED 화면 선명도가 떨어진다거나 뭐 지지직거린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는 사실 이 전자파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 그림들이 바로 이제 그런 예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초기부터 알고 있던 게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그 전선 부분이죠. 그래서 그라운딩 돼 있고, 심지어 모터에도 돼 있고, 뭐 상단에 있는 이런 그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 메탈 실드캔이라고 부릅니다만, 메탈 성분을 갖다 하우징을 씌워가지고 했는데,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이제 요게 이제 컨포널 실딩이라고 해가지고 스퍼터링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러한 그 패키지 전체를 갖다가 그 PVD, 그러니까 피지컬 페이퍼 디포지션, EMI 실딩을 하기 위해서 PVD, 스퍼터링이라고 부릅니다만, 스퍼터링을 처음 시작한 게 그 애플 아이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대만 ASE가 대만 회사 링코텍이랑 같이 개발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영동도에 있는 스테스 스펙, 제이세 스테스 스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엠코, 여기가 이제 패키징 되면서 이제 국내 회사들이 이제 스퍼터링 장비를 또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회사들 다 전부 다 근무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얼마나 좀 그 애플 제품들의 이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와치를 그림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지금 구글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와치가 이게 보통 한 2cm by 3cm 또는 3cm by 4cm 정도 되는 건데, 이 안에는 최소한 300개 이상의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RF 칩도 들어가고 메모리 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멀펑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바로 이런 트렌치를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T자형 트렌치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게 그 레이저로 몰딩을 한 다음에 레이저로 딴 겁니다. 레이저로 이제 IR 레이저로 주로 이용합니다. UV 레이저 쓰게 되면 밑에 있는 PCB까지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IR 레이저로 T자 모양을 땁니다. T자 모양을 딴 이유는 심플합니다. 여기다가 그 실버 페이스트를 집어넣습니다. 100% henkel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 낙하, 중력으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마 폭은 이게 한 입구 쪽은 한 600마이크론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은 한 300마이크론 정도 되고, 깊이는 한 750마이크론 됩니다. 요게 지금 와치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ASE 샹하이 공장에서 하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중력으로 채운다는 것은 보이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실버 페이스트도 고가고, 디스펜싱 장비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플로우는 일단 트렌치를 따서 트렌치를 채운 다음에 이 제품을 처음부터 다 스포터링으로 씌우는 겁니다. 그 와치의 S1부터 S6까지 그러면 트렌치의 변화도를 보시면 처음에 한 개부터 됐다가 2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0의 벤치도 바꾸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덴스하게 SIP로 구현되어 있는 와치에는 마치 이런 트렌치를 만들어서 채우는 그런 트렌치 필링 EMI 쉴딩이 적용됐다 하고, 이제 주 교수님 쪽에서 개발하신 10마이크로 에어론 노즐이 바로 이거를 대신하려고 만든 거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2017년부터 이러한 트렌치 필이라든가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한 전자파 잡히는 장난건데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 교수님하고 같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이폰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파 사패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장의 서머리는 좌측 하단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6에서는 6개가 있는데 아이폰 10에서는 26개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능이 다기능화되고 나 보니까 옆에 주인은 칩하고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전자파 차폐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큰 궁극적인 로드맵은 싱글 칩입니다. 여기는 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싱글 칩이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초기에 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코아스 기술이라든지 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라든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매년 차폐 패키지 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사실 시스템이 패키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드 디자인을 바꾸면서, 참고로 저는 이제 한 10년간 이제 애플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비교해보면 차폐 숫자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요즘 핫한데요. 안테나 인 패키지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안테나가 동축 케이블, 코엑시얼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냥 선이죠. 근데 이제 애플이 안테나, 혹시 아이폰을 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테나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손으로 핸드폰을 잡으면 전자파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 잡히는 부분에 카파 구리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 그걸 해소하기도 위함입니다만, 사실은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모뎀 여러 가지 단위 기능을 하다 보니까 리시버 역할을 좀 해야 될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패키지 형태로 구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회사, LG이노텍이 요걸 다 PCB 기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덕이나 심텍, 코리아 서킷도 전부 다 트라이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성공 못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이 안테나 설계를 해서 애플 또는 퀄컴에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이 패키지라는 거는 사실 기판에 안테나를 만들고 위에다가 거기에 들어갈 칩들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몰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퍼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자파 차폐를 시키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선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그 은색이 아닌 컴파운드가 노출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 기능은 이런 기술은 스퍼터링 한 다음에 IR 레이저로 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데 여기 송도에 있는 제너쌤도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인 패키지가 지금 애플이 소싱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대만의 ASE, 그다음에 여기 송도에 있는 M4, K5, 그다음에 JXL 스태치 칩백 이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한 아이폰에는 6개에서 8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갖고도 매출이 큽니다. 그래서 K5 같은 경우는 애플 비즈니스로만 1년에 한 3조 정도 매출하고 있고요. 영종도 같은 경우는 한 1조 5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즈니스.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은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판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P까지 만들려고 많은 패키징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현재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금방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자파를 차폐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트렌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어적 이름은 컴파트먼트 쉴딩이라고 표현합니다. henkel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henkel 거를 가져왔는데 나눈다 컴파트먼트 쉴딩이고 전부 다 씌우는 걸 컨포말 쉴딩입니다. 그래서 컨포말 쉴딩하는 방법에는 우측에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제일 무난하게 스퍼터 또는 플레이팅, 스프레잉, 몰딩 컴파운드, 메탈 캔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컨포말 쉴딩을 제일 먼저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가 RFMD입니다. RFMD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RF가 디바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쿼버라고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쿼버가 자기네 중국 공장에서 도금으로 했었습니다. 그걸 아시겠지만 도금 자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많죠. 환경적인 영향. 그게 이제 스퍼터로 전환되는 시점을 애플이 AS이랑 많이 개발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범용화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스프레이는 이제 제가 많이 개발했었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4번하고 5번 몰딩 컴파운드는 다음 장에 그림이 나옵니다. 메탈 캔이야 뭐 심플합니다. 그냥 그 뚜껑을 갖다가 그냥 알루미늄 같은 거 씌우는데 메탈 캔을 씌우려면 SMT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300마이크로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덴스하게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탈 캔은 이제 하이엔드는 이제 요즘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수미도모 컴파운드가 몰딩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실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스퍼터 전자파 차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도금 방식, 스프레이, 스퍼터링인데 이게 여기는 장비 회사들인데요. 링코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올바, 탱고, CNI인데 한국 회사입니다. 핸들러 회사에서는 뭐 제네셈, 한미 두 군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패키지를 갖다가 스퍼터 방식으로 할 때 그 핸들러도 좀 중요한데 이제 제네셈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좀 재미를 보는 회사입니다. 원천 특허자입니다. 그 링 프레임에 필름을 씌우고 패키지에 맞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패키지를 그 위에 올려놔가지고 스퍼터 챔버 안에 집어넣는 그 원천 특허자고 한미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카피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양사가 현재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스프레이 회사는 제가 이제 그 안양에 있는 프로텍하고도 좀 많이 했고 아심텍, 나노제 많이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텍이 저랑 같이 개발해가지고 삼성 또는 SK 하이닉스하고 했는데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스퍼터 회사가 가격을 내립니다. 초창기 할 때 30억 했던 장비가 15억, 지금은 10억대 초반입니다. 스프레이 장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공정, 후처리 공정들이 다 필요한데 그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그 검증된 공정이 아닌 비검증된 공정을 쓰려고 다 보수적으로 반응하고 여기 지금 머티리얼 회사는 이제 엔트룸이라고 그다음에 일본의 타추다, henkel인데 제가 그냥 이 세 회사하고 다 스터디를 했습니다만 이게 몰딩 컴파운드에 용액이 묻어야 되니까 에포시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탈과 에포시가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교반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용상에서 휘발성이 날아가게 되면 점도가 변화되고 그걸 유니폼하게 만드는 부분에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저도 이거를 갖다 애플에 있을 때 한 2, 3년간 개발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너무 뭐 유명한 아토텍이 있는데 패키지 레벨 플레이팅으로 된 EMI 차폐는 거의 이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창성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저주파 쪽에 필요합니다. 또는 그 마가네틱. 그래서 제가 그 회사가 있을 때 개발했던 게 뭐냐면 하이 컨덕티브 머티리얼을 도금하고 그 다음에 마가네틱 머티리얼을 도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고주파와 저주파를 동시에 차폐하는 거. 그게 여기 지금 엔트리움이 스프레이 머티리얼을 만들려고 했고 아토텍이 했고 애플은 아토텍이랑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폰에 있는 깍대기 쓰여 있는 손잡이 부분, 배터리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전부 쓰여서 구현을 했습니다만 요게 환경적 그다음에 생산 단가 뭐 고려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방식인데요. 뭐 스프레이는 뭐 그냥 뿌리는 거죠. 그냥 강한 그 시스 에어로 갖다 뿌리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스퍼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비활성 가스나 아로곤이 이제 이온이 본받이고 떨어뜨리게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증착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웨퍼 팹에서 나온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패키지 레벨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국내에는 과거에 SN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액정 모니터에 사람이 손을 대면 그 반응하는 이유가 정전기를 인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덕티브 머티리얼을 스퍼터링 미사하게 뿌렸던 회사입니다. 그 기술을 갖다가 이제 패키지 레벨로 전환시킨 거죠. 스프레이 EMI 실딩은 사실은 초기에 아주 가열차게 스터디가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퍼터가 비싸다. 플레이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스퍼터는 진입장벽이 낮다. 머티리얼만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 이제 사실은 그 henkel이 자기네 그 홈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컴파트먼트 컴포말 2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레이저로 구멍 뚫고 컴파트먼트 채우고 큐 한 다음에 쫙 뿌리면 완전히 되니까 그 기존에 있는 스퍼터 방식을 대체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 그림에 나와 있지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멀 쉴딩을 하는데 채우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스프레이로 트라이를 해봤고요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프레이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이제 스테이지는 가만히 있고 헤드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는데 패키지와 패키지에 검은색 선이 나와 있는 게 저게 이제 제가 그 에어로졸로 개발할 모티베이션이 된 것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참고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려주시면 패키지와 패키지가 3mm 클리어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평한 플레임 위에 패키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퍼터가 탑하고 사이드면을 균등하게 스퍼터를 시키든지 스프레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간격이 좁으면 아무래도 좁은 면적으로 못 파고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오늘 현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3mm입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아스펙트 레시오가 잘 안 나옵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엔티리움 그림인데 여기는 이제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 패키지 레벨에서 탑하고 사이드가 약 50% 차이 납니다. 탑이 10마이크로면 사이드는 5마이크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 안 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앵글 때문에 그러겠죠. 나노젯은 엔트리움은 이거를 이제 머티리얼 성분을 실버를 갖다가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엔트리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메탈 성분이 서로 클러스터링, 어그로머레이트, 서로 뭉치지 않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과 메탈에 코팅을 해서 메탈과 메탈이 서로 뭉치지 말게끔 하는 키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치환법으로 이제 엔트리움 정세공 사장님이 이제 같이 근무했던 서울대 후배들 갖다 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플레이크 머티리얼이 임의적으로 랜덤리 컨택되면서 전기 컨덕티브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가열차게 저랑 한 2, 3년 같이 개발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많이 양산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요게 그 스프레이 EMI 실딩의 문제점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보다 사실 이 그림이 단점을 얘기해 줍니다.
스프레이 메커니즘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심플합니다. 그냥 위에서 용액을 떨어뜨리고 양 옆에서 얘를 스프레이 형태로 만화해주기 위해서 약 한 6 암페어 ATM, 여기 있네요. 6 ATM 정도의 강력한 에어로 쏴줍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점도를 떨어뜨리고 에어로 쏴주면 표면을 갖다가 프로파일러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스 에어가 나오는 부분이 높습니다. 약 한 5마이크로 정도 높습니다. 가운데는 평평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니폼하게 스프레이 하려면 여러 번 겹쳐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 두께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여러 번 겹쳐서 하다 보면은 퓨어 요게 이제 스프레이 머티리얼이 그 휘발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방 이제 퓨어하면 금방 이제 뭉쳐있는 날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면을 보게 되면 그 우리 한라산 분화구처럼 발로 쑥 들어가 있는 게 생긴다거나 또는 뭉쳐가지고 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EMI 쉴딩의 유니포미티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갈모양이 되고 균일하지 않고 강한 압력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쉴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샘플인데요. 그러면 이제 트렌치인데 아까 말씀드렸고 요게 와이어 케이지라고 혹시 2번에 있는 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패키징에 쓰는 와이어 본딩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옛날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양산으로 도입한 회사가 RF 회사죠. 지금 도입하고 경쟁하는 스카이웍스. 거기가 제일 많이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심플합니다. 패키지 칩을 그 뭐 플래치 본딩을 해놓든지 또는 와이어 본딩 한 다음에 걔 인근에다가 그 케이지, 세장 같은 거죠. 세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이어 본딩을 이렇게 칩을 그 건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다가 펜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그 주파수 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실은 자기가 쓰는 주파수 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할 수는 없고 여기에 걸리는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와이어 피치에 자기는 주파수 대역이 걸리는 한계만 있는 건데 요것도 사실은 뭐 많이 양상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또 나머지 또 하나가 있는데 버티컬 와이어라고 요것도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미 이제 그 KMS하고 개발했던 건데 야 케이지 씌우지 말고 그냥 와이어 펜스도 와이어를 갖다 위로 올려버리자. 그래서 와이어 본딩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골드 와이어나 또는 뭐 골드 와이어죠. 골드 와이어를 만들어서 위로 이렇게 쭉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할 때는 최대 750마이크로까지 했고요. 사실 그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와이어가 휘는 거죠. 그래서 버티컬 와이어로 세워놓고 줄줄이 쭉 세워놓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또 양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어를 이렇게 높이 못 세우고 몰딩하게 되면 몰딩 컴파운드가 얘를 휘게 만드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방법인데 이게 수미토모 작업입니다. 수미토모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몰딩 컴파운드로서 유명합니다. 지금 뭐 그 패키지에 쓰는 몰딩 컴파운드에 뭐 수미토모 있고 그다음에 뭐 딥도 있고 레조나 옛날에 파나소닉 지금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가 머프라고 몰리드 언더필 하는 게 바로 이제 사실 레조나기네 뭐 다른 애 얘기하는데 사실 언더필 머티리얼 회사입니다. 그 몰리드 언더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그 몰딩은 사실 리퀴드 몰딩입니다. 리퀴드 컴프레션 몰딩 이러한 강한 압으로 하는 트랜스포 몰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쪽 토픽으로 돌아와서 수미토모가 야 우리도 전자파 차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몰딩한 다음에 이제 패키지는 이제 잘라야 되니까 두 모판 자르듯이 잘라야 되니까 그 PCB까지 안 자르게 자른 다음에 그 전자파 차폐용 컴파운드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몰딩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 몰딩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몰딩해가지고 끝나니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그 전자파 차폐를 하려면 컨덕티브 머티리얼이 들어가야 되는데 몰딩 컴파운드에 컨덕티브 머티리얼이 들어가게 되면 흐름성이 떨어집니다. 몰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몰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붕어빵하고 똑같습니다. 그 붕어빵 케이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메탈 성분이 계속 강한 압력으로 집어넣으니까 그 붕어빵 케이스가 다 없어지겠죠. 예, 여러모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현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어로졸이 사실은 에어로졸은 뭐 그 이스라엘의
원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로졸을 본격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 교수님이랑 그 국내 디스펜싱 회사가 만들어서 이제 진짜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에어로졸 스프레이 잉크젯, 뭐 EHD, 일렉트로 하이드로다이나믹, 혹시 EHD 회사로 유명한 회사가 좀 최근에 있었죠. 작년에 이제 상장한 NJC라는 회사가 EHD의 기술 갖고 하는 건데, 이게 다른 것보다 여기 보시면 그 점도표가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꿀이 약 한 1000cm 정도 됩니다. 그 에어로졸만이 이러한 그 고점도 물질을 갖다가 아토마이제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잉크젯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점도가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점도가 높은 물질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어로졸을 할 수 있는 그 성분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컨덕티브 머티리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상 나와 있는데, 뭐 잉크젯은 뭐 우리가 심플하게 잉크젯 프린터 하면 아시니까, 사실 잉크젯으로도 여러 번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잉크젯으로 전자 발사표를 하려고 했고, 뭐 트렌치 필링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점도가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성을 뽑으려면 잉크젯 노즐을 수십 개를 박아놔야 됩니다. 노즐 하나에 얼마신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100만 원까지 남고, 그걸 막 300개, 400개 박아놔야 됩니다. 하나 망가지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잉크젯으로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성공 못했고, 저도 물론 1, 2년 동안 트라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 스태틱, 요게 이제 EHD를 이용한 건데, 이제 엔제에서 이제 많이 광팔았는데요. 사실 EHD를 반도체 레벨에 쓰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테이지를 인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전기에 의해서 패키지가 칩이 데미지 먹는데 이무의 볼테이지를 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계의 취약점이 있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펌을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두께로 할 때 그때는 좋고, 왜냐하면 자동차의 샤시 자체를 그냥 인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패키지에 한다는 것은 이제 그건 좀 위험이 크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제 주 교수님께서 이제 만드신 이 에어로졸입니다. 요게 그 옵토맥 장비를 스탠퍼드 대학에서 자기들이 스터디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갖고 왔는데, 뭐 에어로졸 만드는 거는 뭐 심플합니다. 밀봉된 챔버에다가 불활성 기체를 용액을 넣고 불활성 기체를 강하게 쏴서 아토마이전 시켜서 곤을 모아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의 디스펜싱 폭은 이제 시스켓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모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는데, 이러한 심플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인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우젯이라고 국내 그 중견 그 디스펜싱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물을 구현을 시켰고요. 그래서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 만들어서 인하대 실험실에도 있고 업체에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그 기본적인 그 머티리얼 스터디도 현재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그 에어로졸이 왜 좋은지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릴 텐데, 그거의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아까 지금 제가 스프레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강한 시스가스에 의해서 두께 편차가 생긴다. 시스가스가 모이는 부분에. 근데 에어로졸을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우리가 디스펜싱 하는 부분이 뭉쳐 있습니다. 유니폼하다는 거죠. 요러면 어디를 채울 수 있다거나 또는 패턴을 그린다거나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로졸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사실 원하는 그림,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지금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데모 설비 또는 개발 설비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체 해석이라든가 또는 이게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큐어링 방법을 쓰는데, UV 경화시키면 생산성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디스펜싱하는 설비가 사람이 없어도 되는 AI 기능을 집어넣는다든지 카메라 기능을 좀 강화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저희가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요. 요게 이제 오픈맥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실제로 이게 바로 3D로 가능한 겁니다. 3차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도 수년 전부터 구현했던 겁니다. 낸드 칩입니다. 낸드와 디램의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낸드는 이런 표현 좀 제가 좀 가벼운 말입니다만 멍청입니다. 그냥 데이터만 갖고 있는 애예요. 연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 칩은 와이어 본딩이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낸드 칩을 보면 한 방향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낸드 칩을 뭐 256을 2개 쌓으면 이제 512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칩을 여러 개 쌓으면 저장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와이어 본딩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번 그려보자. 예, 그래서 에어로졸로 컨덕티브 모티를 써서 쭉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디스펜싱 하는 테크놀로지는 그냥 표면에 뿌리는 건데 이제 3차원으로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했는데 실제로 성공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액 스터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끊기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용액의 스터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다이렉트 패터닝인데 여기 지금 가운데 뭐 프린티드 RDL, 프린트 BGA 그러니까 이제 그 RDL을 그러니까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패터닝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공적으로 드린 말씀은 우측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FHE Flexible Hydro Electronics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은 딱딱한 PCB로 만들어진 프린트 서킷 보드로 FR4를 집어넣어 만들거나 제가 속한 BH가 하는 플렉서블하게 만들거나 하는데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몸에 붙이는 겁니다. 표면이 상태에 관계없이 얘가 밀착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패턴이 있는 그런 기판을 붙인다고 하면 잘 안 붙겠죠. 왜냐하면 패턴이 있다는 건 카파가 있기 때문에 굴곡성이나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에 잘 붙는 머틀을 위에다가 바로 패턴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림이 그 단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FHE, Flexible Hybrid Electronics가 매우 저조합니다. 성균관대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부산에서 IMF 할 때 발표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부분에 제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계에서 스터디 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속한 BH가 바로 플렉서블 기판이라서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지금 그 성대 교수님하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어로졸로 표면에 붙는 그런 서킷을 만들 수 있는 표면을 만들고 거기다 패턴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다 칩을 얹어버리면 그러니까 이래로 그 심장 박동수를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거나 뭐 그런 걸 때 그냥 파스부터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게 TSV에 필링을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이건 용어한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냥 플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다이렉트 패터닝으로 할 부분인데 요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단단한 어떤 협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플렉서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스는 메이드 인 USA 아니면 머티리얼 회사, 장비 회사, 소재 회사 끼워주진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의학 분야에 아주 이제 넥스트 레벨입니다. 이런 부분에 에어로졸이 바로 3D로 표면 굴곡에 맞춰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걸 이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프렌치가. 요게 이제 한 이 정도 되는데, 요게 실버 페이스트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펜켈이 요것만 갖고도 수천억 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넣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드가 트랩되면 안 되니까 쏘고 기다려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중력으로. 또 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이드가 생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요거를 큐어할 때 이제 뭐 프레셔 오픈, 그러니까 백큐um 상태에서 큐어링 한다거나 또는 백큐um과 프레셔를 같이 넣어서 한다거나 하긴 하지만 제로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러한 I자 형태로 하면 좋은데 T자로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몰딩된 표면을 레이저로 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환 능력이 떨어지겠죠. 시어 스트렝스 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미티드 SMT 덴시티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게 뭐냐면 요 트렌치 레이저로 따야 되니까 레이저 구멍 따는 에큐러시, SMT 에큐러시를
감안하면 킵아웃 존, 이 옆에 칩이 올라오는 킵아웃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이게 지금 뭐 제가 개발할 때는 보통 한 500마이크로 이상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트렌치 옆에 500마이크로까지는 칩을 SMT를 못하는 겁니다. 덴시티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걸 제가 지금 이제 이라드랑 같이 개발하는 게 뭐냐면 I자로 구멍을 따라 T자가 아니라 그래서 에어로졸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T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여기 저장해 보시면 여기 보면 600마이크로, 300마이크로인데 요걸 저희가 지금 만든 샘플은 사실 이제 여기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탑을 50마이크로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킵아웃 존도 굉장히 공간을 아마 확보할 수 있겠죠. 제 경험에도 보면 여담입니다만 핸드폰에 두께를 50마이크로 줄여라. 그럼 난리 납니다. 핸드폰에 50마이크로 두께 줄이려면 거기에 들어간 모든 제품 회사들이 전부 다 50마이크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50마이크로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00마이크로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마이크로 세이브를 한다고 하면 SIP 만들 때 거기다 칩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굉장한 세이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하는데 사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유체 해석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누르기 위해서는 기구 설계 또는 이제 용액 설정, 용액의 점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스터디를 계속 이제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이것도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퍼터 할 때 방식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오렌지 색깔인 게 테이프입니다. 지금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검은색이 칩이 올라가 있고 그런 거 갖다가 넣어가지고 3mm 폭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3mm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리죠. 왜냐면 공간을 덴스하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방에 생산성을 못 늘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3mm가 아니라 이보다 더 작게 하면 되잖아요. 뭐 1mm라든가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걸 갖다가 일례로 뭐 300마이크로 또는 100마이크로 요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패키지 소잉할 때 300마이크로가 패키지 소어 블레이드가 지나가는 그 폭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마이크로입니다. 이걸 갖다가 100마이크로로 만들면 그러면 덴시티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컨셉은 여기를 소잉이 끝난 다음에 큐어하고 에어로졸로 이제 찍 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직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스파이럴 플로우를 하게 되면 양옆에 붙어있겠죠. 그러면 패키지 소잉 한 다음에 양옆에 전자파 차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스퍼터로 가게 되면 스퍼터 타임도 줄어듭니다. 보통 지금 엠코나 추팩에서 쓰고 있는 그 인라인 플라즈마 한 20m에서 30m짜리 그 길게 되어 있는 플라즈마 스퍼터링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나와야 돼요. 탑 쪽에 서스커파 서스에서 10마이크로 정도 두께를 올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탑만 올리니까 생산성을 2배, 3배로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미세하게 도포할 수 있는 에어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요것도 이제 추가로 스터디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스터디가 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패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좀 우측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Flexible Hybrid Electronics라는 거죠. 요거죠. 요겁니다. 이제는 휜다. 변형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다이렉트 패턴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코스트 세이브 하게 되고 아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전자칩의 그 효용성이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요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렉서블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샘플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랜드의 미리미리 웨이브의 와이번딩 대체하겠다. 지금 있는 이제 개발된 장비로 시도를 할 텐데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FHE에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급히 진행하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 이력입니다. 저는 그 95년도에 M4에 입사해서 칩팩에서도 있었고요. TI에서 10년, 애플에서 10년, 그 다음에 이제 BH그룹에서 지금 현재 한 2년 반째 근무하고 있고요. BH그룹의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에서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BH그룹은 연매출 한 3조 되는 중견 그룹입니다. 제품은 그 플렉서블 PCB입니다. 이렇게 휘는 기판입니다. 요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접는 부분이,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라든가 또는 OLED를 마더보드에 연결하려면 반드시 낭창낭창한 연성 기판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1조 7천억 매출을 했고, 만약에 아이폰을 갖고 계신다면 90%는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출로 따지면 한국에서는 1위고 전 세계는 4위 하고 있고요. DKT는 그런 모듈을 만드는 SMT 회사입니다. 모듈을 구성하고 있고, 테크엘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 바른전자입니다. 저희가 인수해서 회사 이름을 바꿨고요. EVS는 뭐냐면 만약에 자동차를 타신다면 무선 충전 패드가 있을 겁니다. 핸드폰 올리는 거. 저희가 지금 그 현대자동차는 납품이 안 됩니다만 포드, 벤츠, 뭐 아우디 전부 납품하고 마켓시어 30%로 1위 하고 있고요. 뭐 장비 회사, 뭐 소재 회사 있고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여기에서 지금 이 두 회사랑 그 실리콘밸리 회사에 지금 안테나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템이라서 저도 좀 NDA 때문에 그 오픈은 못합니다만 웨어러블 디바이스고 넥스트 레벨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보시면 뭐 그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거기에 들어간 안테나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BHS는 해외 고객 업무하고 있고, DKT는 CTO가 있고, 테크에서는 CE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신 분인데, 여기 지금 주 교수님, 그 다음에 장 교수님, 평영용 학생 와 있는데, 평영용 연구원이 열심히 지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샘플 만들기 위해서 저를 도와줬던 여러 회사들 감사드립니다.